주식 관점에서는 특정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이 밸류체인 확장에 대해서 주목하면 수익률 측면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기회다. 자, 지금 시장에서 뭐니 해도 가장 뜨거운 거는 2차 전지일 텐데 2차 전지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전 2차 전지를 이해를 하려면 전기차 시장을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항상 세미나 할 때마다 드리는데요. 저희 전기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3단계로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단계가 전기차이고요. 이 자동차 업체들은 이 1단계 전기차부터 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2단계는 자율주행 혹은 커넥티드카 혹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는 자동차 시장이 되는 거고 3단계가 되면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스마트카라고 하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되는 건데요. 애플, 구글과 같은 IT 업체들은 스마트카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업체와 IT 업체가 만나는 곳이 결국 이 소프트웨어 영역 2단계가 될 것이고 그게 가능하려면은 1단계인 전기차 시장이 보급도 많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성장성이 부각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탄소 중립입니다. 각국 혹은 유럽 연합 전체적으로 그 탄소 중립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으로 자동차를 어제 내연기관차를 없애고 생산을 2035년 기준으로 전기차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기차 혹은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좀 확정되어 있는 미래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성장되는 기업들의 성장 방향, 실적 성장 방향은 뭐 확실하다. 그래서 주가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장기 수치적으로 한번 제가 계산한 걸 보면은요,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전체 대비해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에 총 10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여기서 전기차라고 하면은 순수 전기차도 있겠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대를 넘겼고요. 이게 침투율로 보면은 합산 침투율이 13.3%를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중국과 유럽은 훨씬 더 높고요. 미국은 이거보다 낮죠. 올해가 되면은 올해는 이 순수 전기차만 1000만 대 정도를 넘길 것으로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차 판매량은 한 29% 정도 성장을 할 텐데, 전기차가 판매가 늘어날수록 이게 26년에 2900만 대로 작년 대비 불과 4년 만에 전기차가 3배 정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의 수요도 3배만큼 성장을 하겠죠. 근데 배터리의 수요는 3배가 아닌 4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유는 배터리 밀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차 한 대당 들어가는 배터리의 이 양극재 양이라든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소요량을 보시면 작년에 87만 톤 정도를 전 세계적으로 생산을 했는데요. 26년이 되면은 337만 5천 톤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거의 4배 정도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극재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은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간다라는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성장은 확실하다. 이게 근데 또 2030년이 되면 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는 거죠. 침투율이 33%가 아닌 뭐 40%, 50% 수준을 갈 수 있느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성장률 자체는 조금씩 둔화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성장하는 산업 2차 전지 밸류체인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2차 전지 밸류체인은 크게 이렇게, 요게 이제 구글링에서 나온 자료인데 너무 설명을 잘 해놔서 가져왔는데요. 먼저 광물을 채굴을 해서 배터리를 만듭니다.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게 되고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재활용이 들어간 거죠. 이 다 쓴 폐배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재사용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용량이 떨어지면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재사용과 관련한 ESS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이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셀을 만들고 모듈을 만들고 팩을 만드는 그 순서가 있죠. 그리고 배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양극재와 음극재인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광물들이 있습니다. 이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이 핵심 법안이 IRA 법안이 되는 거고요. 이 오른쪽 아래쪽은 배터리의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 LFP가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LFP 확대,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NCM 쪽입니다. 오른쪽 NCM, 그리고 삼성의 SDI는 NCA라고 하는 쪽을 잘하고, 이 삼성의 SDI 때문에 성장한 기업 에코프로 BM. 향후에는 NCM도 성장은 물론 하지만은 비중 자체는 LFP 그리고 NCA 이런 쪽의 비중도 같이 좀 늘어날 것이다. NCM 대비해서 오히려 LFP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셀 업체들도 LFP를 생산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25년, 26년에 다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2차 전지가 이 산업이 성장하는 건 뭐 작년부터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했을 텐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2차 전지 뭐 모든 종목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성장이 이제 주가는 좀 박스피 같은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 뭐 아주 뭐 뜨겁습니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가는 저희가 실적하고 멀티플의 함수인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똑같은 실적을 내더라도 멀티플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실적이 성장하면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데 작년 하반기에 2차 전지 부진했던 이유는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는데 7월에 고점을 기록을 하고 하반기에는 둔화됐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둔화되고 양극재도 수출 데이터가 둔화됐었는데 그러면서 작년 11월, 12월에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고 뭐 다른 OEM 업체들도 가격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자동차 가격. 그렇게 되면은 진짜 수요 둔화가 오면 전기차는 이제 고성장을 하다가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1월이 되고 2월이 되니까 수출 데이터가 엄청나게 좋게 나오는 거죠. 근데 가격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양극재 글로벌 수출 데이터를 보면 1월에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게 되는 거죠. 셀 업체들의 수출 데이터 가격을 보면 둔화됐거든요. 실제로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양극재의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양극재가 주도하는 시장이 왔었던 거고, 두 번째 이슈는 멀티플 상승이 이 IRA 법안이 불을 지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멀티플을 상승시키려면은 뭐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성장률이 높아지거나 점유율이 높아지거나 그렇습니다.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 성장률이 높아지고 점유율이 높아지기 위해서 미국 시장이 중요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을 배제해버리니까 한국 업체들, 뭐 배터리 셀뿐만 아니라 양극재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성장률도 높아지고 점유율도 높아지는,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게 기대되다 보니까 멀티플 자체도 올라가 버린 거죠. 실적도 좋아지고 멀티플도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는 곱하기 함수로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분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부터 2차 전지 성장은 미국이 좀 주도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조금 이슈인데요. 2020년에는 유럽이 주도했었고요. 유럽이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을 했었고, 전기차를 보면 2021년과 22년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성장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다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던 시점 때문이었고, 올해부터 미국은 10년간 장기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IRA 법안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세부 법안들이 있지만은 충족을 해야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미국 이외 지역의 보조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보조금을 늘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요는 미국 중심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이 상황에 한국의 배터리 업계는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인 거죠. 침투율을 보시면은 유럽이 22년 합산 기준으로 한 24%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중국이 30%를 넘어갔었습니다. 침투율이 지금 선 기준으로 보면. 하지만 미국은 7% 정도대에 불과합니다. 이제 미국도 향후 3년 정도, 4년 후에는 20%대 30%로 가겠죠. 그럼 성장률은 미국이 향후 3, 4년간은 가장 높을 것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3월에 발표된 IRA 세부 법안 시사점이랑 좀 2차 전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시사점과 영향에 대해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핵심 광물 확보입니다. 이 핵심 광물이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급해진 거는 미국과 유럽이고요. 이 핵심 광물을 국가 단위에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나오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광물을 정제하고 재련하는 기업들의 수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일본과 유럽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미국에다가 증설을 하겠다, 혹은 자국에 증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보수적이었던 OEM 업체가 도요타였거든요. 도요타가 최근에 보면은 2026년 기준으로 150만 대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업계에서 얘기는 좀 보수적인 도요타마저도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시사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에다가 공장을 빨리 짓고 배터리 공급망도 다변화하고 이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럼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 중국 내에서 소재를 생산해봐야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특히 한국에 들어와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한국에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이러한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요.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이슈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원재료 확보, 중국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오더라도 국내에서 가공해서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50% 이상 늘리게 되면은 이슈로부터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확보가 유리해졌고 북미에 대한 투자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향후 실적이 좀 더 성장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주가는 전액 분리막이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이거는 북미 쪽에 투자를 늘리면서 결국은 셀 업체뿐만 아니라 전해액과 분리막 업체들도 AMPC라고 해서 생산량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핵심 광물과 마찬가지로 내재화
혹은 국산화 이런 이슈가 중요한데요. 광물을 자국에서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슈가 중요하니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자동적으로 중요해지고, 양극재를 만들기 전 단계가 전구체인데요. 이 전구체의 90%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왔습니다. 향후에는 중국을 배제하고 전구체를 내재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전구체 관련된 뭐 에코프로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을 거고요. 이 LFP는 한국 셀업체들 투자가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거는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배제하다 보면 중국이 했었던 역할을 한국 업체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국이 미국 내에서 LFP 공장을 지어서 저가형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LFP를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 OEM 업체들은 자체적인 배터리를 내재화하기 위한 생산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밸류체인을 구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관련된 국내 소재 업체들이 양극재 쪽에서 LNF가 있었고, 최근 동박 쪽에는 SK 넥실리스, SKC죠. 이쪽에 공급 계약 논의가 또 있고, 뭐 LG화학, 뭐 포스코, 뭐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이죠. 이쪽으로 공급 뭐 논의, SKI 테크놀로지까지 좀 논의가 확산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좀 시사점이 있고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럼 또 주목할 2차전지 뭐 트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소재에 대해서는 양극재 중심으로 혁신을 해왔던 부분을 좀 다른 소재로 확산을 하려고 하는 흐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양극재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니켈의 함량을 80%, 90% 올려가면서 이게 다른 해외 업체들, 해외 양극재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였거든요. 이거는 이거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중국이 배제되니까 중국 양극재 업체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 양극재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가형의 케미스트리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FP라든지 혹은 이제 하이망간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쪽에 대한 양극재 소재 개발을 에코프로도 LNF도 지금 포스코도 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고, 이 양극재 하이니켈 밀도를 높이는 기술이 한계가 어느 정도 오다 보니까는 음극재 단에서의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를 얼마만큼 첨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최근에 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은 현대차가 내년 차세대 아이오닉에 실리콘 음극재를 10% 정도 첨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10% 정도 첨가하는 거는 현재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는 기술력입니다. 현재 양산하고 있는 업체는 대두전자 재료가 유일한 상황에서 3월부터 한솔색 케미칼이 양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SKC가 또 양산을 하고, 또 뭐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런 실리콘 음극재 첨가가 늘어날수록 같이 따라가는 핵심 소재가 CNT 도전제입니다. 유일하게 현재 음극용으로 양산하고 있는 게 나노 신소재도 주가가 그래서 좀 부각을 받았고요. 향후에는 이 CNT 도전제 쪽으로 LG화학 혹은 동진세미캠 등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 OEM 배터리 내재화나 배터리 공급망 다변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국내 업체들의 위험 요인보다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테슬라 결국은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내재화 하더라도 국내 소재 업체들은 수혜가 될 것 같고요. 최근 또 뭐 원통형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삼성 SDI가 잘하는 원통형인데, 삼성 SDI가 다른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한다든지, 혹은 원통형을 생산하지 않아도 원통형이 필요하지 않았던 GM이나 포드와 같은 업체들도 원통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안전성 이슈 때문에 원통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밸류체인도 주목받고 있는데, 뭐 원통형 쪽의 핵심 소재로 니켈 도금 강판이라고 쓰입니다. 관련된 TCC 스틸 주가 급등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고요. 폼팩터의 변화라고 하면 기존에 셀을 만들고 다음에 모듈을 만들고 팩을 만들게 되는데, 중간에 모듈을 없애게 되고 또 팩을 없애게 되고, 이게 테슬라의 4680 배터리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셀을 붙여가지고 아예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밀도는 높아지고 오히려 이제 원가는 절감되는 이슈입니다. 이런 쪽에 수혜도 있을 것이고요. 장기적인 전망이긴 하지만은 아직 양산되려면 많이 남았지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가야 되는 방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27년이나 뭐 30년이나 그런 얘기들 많지만은 주가적으로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개발을 하는 업체들은 이미 내러티브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수학, 오늘 또 급등했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업체들이 또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면서, 이거는 좀 테마성으로 뭐 이슈적으로 기존에 본업이 있는데 이런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잘할 수 있는 업체는 추가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피에서 추가 질문 좀 드려보면, 현대차가 차세대 아이오닉에 실리콘 음극재를 10% 첨가하겠다고 했는데, 실리콘 음극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면 기존의 음극재가 인조흑연이 있고 이제 천연 흑연이 있는데요. 이
기존의 흑연 음극재에서 실리콘을 얼마만큼 첨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양극재 그 이상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현재 뭐 엔솔하고 대주전자재로 한 5% 정도 첨가하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 8% 정도 첨가하는 걸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아이오닉, 내년에 현대차 아이오닉은 10%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추가적인 기술의 발전이거든요. 근데 10% 정도를 첨가를 하게 되면 이 배터리 밀도가 한 30% 정도 좋아지게 됩니다. 똑같은 양극재를 쓰더라도 에너지 밀도가 30% 높아지고, 이론적으로 15%를 첨가하게 되면 밀도가 50%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 실리콘 음극재를 계속적으로 첨가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는 기술적으로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열이 발생되거든요. 이 균열을 잡기 위해서 CNT 도전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CNT 도전제는 양극용하고 음극용이 있는데 음극용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극용 CNT 도전제를 양산한 유일한 업체가 나노신소재로 알려져 있고 제2, 제3의 업체들이 양산을 하려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늘어날수록 CNT 도전제도 늘어날 것이고, 최근에 재밌는 얘기가 OCI 아시죠? 네네. OCI가 폴리실리콘을 아실 겁니다. 태양광 쪽의 핵심 원재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인데 과거부터 실리콘을 잘 만지는 화학 업체죠. 이 실리콘을 가지고 이 배터리 쪽의 소재로 성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상반기에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OCI가 실리콘 음극재 혹은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가는 소재 혹은 CNT 도전제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하겠다라고 뭐 조인트 벤처나 M&A나 준비를 한다라고 저희가 들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변화되고 있는 기술 트렌드 속에서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본업에서 추가 확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RA 법안의 핵심이 핵심 광물의 중요성과 이제 중복 투자로 말씀해 주셨는데, 광물은 어떤 섹터나 이제 기업이 좀 주목해야 될까요? 이 광물은 채굴도 중요하고 가공이 중요한데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가공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채굴은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채굴을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를 통해서 수입을 해야 되고, 뭐 그 부분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인도네시아나 뭐 아르헨티나가 그런 이슈이고, 중국도 이 채굴 시장에서 많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자본이. 중국을 배제하고 채굴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도 주목받고 있는데, 더 지금 중국에 압축되어 있는 비중이 높은 쪽이 가공 분야입니다. 재련을 하거나 정제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탄산 리튬이라고 하는 거를 미세 가공을 해서 수산화 리튬을 해야지 NCM 배터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탄산 리튬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 기사에 보면 또 자세히 보면 탄산 리튬 공급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럼 탄산 리튬을 가져와도 실제로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을 하지 못하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가공을 하려고 보니까 중국에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 가공과 관련된 설비를 많이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채굴뿐만 아니라 정제, 재련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기존 본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더 가치에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국내 이제 지주사 중에서는 2개 업체가 있죠.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광물 자원을 확보를 해서 원재료를 만들고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 통해서 양극재도 만들고,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실리콘 음극재도 하고 향후에 전고체 전지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포스코홀딩스가 배터리 전반적인 밸류체인에서 가장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려아연도 보면은 기존에 광산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재련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포스코홀딩스하고 고려아연 말고도 기존에 재련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향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풍이 있고 LS가 있습니다. 최근 LS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도 IRA 법안 때문에 광물 확보가 중요해지고 이 가공, 특히 재련 쪽이 중요한 비즈니스가 되다 보니까 LS가 추가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도 LS가 지금 황산 니켈이라고 해서 지금 고려아연이 하고자 하는 이 황산 니켈이 전고체를 만드는 핵심 소재인데요. 이거를 똑같이 LS 계열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하겠다라는 거죠. 고려아연하고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훨씬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크게 공식화가 안 됐지만은 개인적으로 LS라고 하는 지주사거든요. LS 밑에는 뭐 LS 일렉트릭도 있고 LS 전선도 있고 LS M&M이라고 하는 계열사가 있는데요. 이 LS M&M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계속 구리 관련해서 재련업을 했었던 회사였고, 이 구리뿐만 아니라 니켈 재련업을 했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황산 니켈을 만들겠다라고 생산하겠다라고 한 게 1분기에 IR에서 발표를 하고, 지금 2분기 혹은 3분기 중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투자를 본격화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밸류를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복 투자에서는 또 장비주 수혜도 예상되는데 장비주는 좀 어디 주목해야 되나요? 우선은 수치적으로 먼저 장기 성장 전망을 본다고 하면은요. 단순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면 장비의 수주, 장비의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당연합니다. 실제로 작년, 재작년 발주 규모를 보면은 21년에는 국내 3사 합산 100기가와트시 정도의 장비를 발주를 했고 작년에는 160기가와트시 발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배 늘어서 올해는 325기가와트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발주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장비 업체들은 수주가 늘어나는 거가 되고요. 작년에 수주 받은 거 혹은 재작년 하반기에 수주 받은 것들은 올해 매출액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올해의 매출액은 장비 여기 21개 업체를 제가 수작업으로 다 합산을 했거든요. 작년에 한 4조 원 정도의 매출액이 올해는 한 6.2조 원 정도의 매출액을 성장할 거고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멀티플이 비쌌던 섹터가 싸지는 거죠. 그래서 뭐 수주도 늘어나고 실적도 좋아지고 향후에 오히려 수주도 23년보다 24년이 더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올해 받는 수주 기준으로는 수주 잔고는 내년의 매출액이 되겠죠. 그럼 내년 기준으로 멀티플 계산을 해보면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눠보면 7.8배입니다. 배터리 장비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우선은 국내 셀 3사 쪽에서 밸류체인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LG 엔솔하고 삼성 SDI 쪽에 주목을 하자. 그러면서 삼성 SDI의 조인트 벤처가 늘어나니까 여기 관련된 밸류체인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근의 버전은 SK온 쪽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까지 SK이노베이션 밑에 있는 SK온이 프리 IPO로 자금 조달을 1.7조 원 정도를 했습니다. 워낙 SK온이 적자였고 SK그룹 전체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SK온이 이제 장비를 발주하는 부분이 늦어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나온 이슈가 한국에 있는 서산에 공장이 있거든요. 10기가와트 정도의 캐파를 20기가와트시로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최근 수주 나오는 종목들 보면 다 SK온 쪽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 SK온에 공급을 했었던 주요 기업들이 저평가를 받았던 요인이었는데요. SK온 주가,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저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이제 M 플러스, 최근 톱텍은 수주를 많이 받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PNT, 윤성 FNC는 상장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고요. 뭐 M 플러스 하나기술, 톱텍 그리고 원익 PN이 이런 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또 이슈는 한국셀 3사 말고 그럼 어디 쪽으로 수주가 많이 늘어날 거냐. 올해부터 내년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유럽에 있는 업체들,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발주를 할 거다. IRA 법안이 나왔고 유럽의 CRMA 법안이 나왔으면 자국에서도 배터리 업체를 키우려고 하거든요. 혹은 일본 업체, 유럽 업체, 미국에 진출을 하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한국의 배터리 장비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보다는 다르게 2차전지 배터리 장비는 한국의 기술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비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 이런 업체들 수주를 받았던 기업이 어디냐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TSI, PNT, CIS, 하나기술, M+, 유일에너테크, 원익 PN이, 코인테크 이렇게 했습니다. 앞서 국내 셀 3사에서 SK온 쪽하고 겹쳐서 보시면은 중국대에 있는 업체들이 좀 주목할 만한 업체가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서 유럽과 미국의 레퍼런스 좀 더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 기회가 많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저기 일본 업체 AESC라고 있습니다. M+ 고객사인데요. 이 업체가 재밌는 게 최대 주주가 중국이에요. 인비전이라고 하는 신재생 그룹인데요. 원래는 닛산의 자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근데 닛산의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였는데 중국계 자본이 인수를 했고 지금 닛산 쪽은 지분 20%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체가 작년 11월에도 미국의 BMW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고 최근에도 미국에 투자하는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중국 배제하는 그런 제재
기업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레퍼런스, 일본 기업인데 미국에 투자를 하는, 앞서 도요타 말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본격적인 전기차 쪽으로 전환이 될 건데, 기존에 일본 장비 업체들, 배터리 소재나 장비 업체들의 밸류체인이 부족했던, 일본이 부족했던 이유는 결국 도요타, 뭐 혼다, 닛산 이런 쪽이 전기차 쪽에 전환이 늦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도요타마저도 빨라진다고 하면 일본 업체가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건 파나소닉, ASC 이런 업체들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OEM 업체들 배터리 내지야,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등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산업의 기회 요인과 또 위협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위험 요인으로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점유율 자체는 좀 뺏기는 부분이 있겠지만 워낙 시장이 성장을 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OEM 업체들이 내재화를 해서 전기차의 보급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앞서 저는 전망해서 26년에 한 33% 침투율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게 40% 50% 더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2035년이 되면 전기차만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급한 거는 이런 OEM 업체들도 내재화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테슬라 경우에도 2030년에 2천만 대를 판매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2천만 대를 하면 필요한 배터리 양을 테슬라가 공개한 거는 3테라와트시입니다. 3테라와트시면 3000기가와트시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30%는 자체로 생산하고 70%는 외주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3000기가와트시는 4680 배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이 4680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뭐 어디냐라고 보면 중국 업체 제외하면 3개밖에 없거든요. 파나소닉, LG, 삼성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는 SK로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3개 업체. LG가 제일 빠르죠. 23년부터 양산을 시작을 하고, 내년에 파나소닉, 내후년에 SI가 양산이 되면 3개 업체가 테슬라의 70%를 가져가는 겁니다. 배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결국은 중국을 제외하고 이 4680 배터리에서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국내 배터리 2개 업체 말고도 이쪽에 공급할 수 있는 소재 업체를 찾는 게 중요하고, 앞서 LNF도 말씀드렸고 SKC, 뭐 최근에 LG화학의 포스코 퓨처엠의 SK 아이테크놀로지, 결국 양극재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에코프로 BM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밸류체인이 확장되는 의미로 보면 좀 중요한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폐배터리 시장도 굉장히 부각받던데, 폐배터리 시장의 리사이클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폐배터리는 앞서 이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사이클링이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폐배터리 자체가 재활용 측면에서 워낙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LG 엔솔 그리고 삼성의 SDI 같은 셀 업체들은 이걸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재고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생산하다 보면은 불량품이 나오거든요. 우리 이걸 스크랩이라고 부릅니다. 스크랩 재고 어마하게 지금 많이 쌓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LG 엔솔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는 한 5% 정도가 불량이 난다고 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불량이 제일 안 나는 수준입니다. 지금 SK온은 그보다 훨씬 낮거든요. 서산 공장은. 근데 폴란드 공장 경우에 LG 엔솔도 10% 정도 불량이 납니다. 불량이 난 셀은 어디에 판매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이거를 또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그걸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비즈니스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폐배터리 양 자체가 일정 시차를 두고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거는 25년부터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인데, 용량이 80%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재사용을 먼저 하자라고 되고 있고, 한 60%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재활용을 하자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60%보다는 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현재는 앞서 그런 불량품 스크랩에서 나오는 부분을 리사이클링 하면서 재활용 업체들, 뭐 성일 하이텍과 같은 업체들 주목을 받고 있지만은 향후 25년, 26년부터는 재사용과 관련된 업체들이 성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재사용도 먼저 분해를 하는 게, 택을 가져와서 택을 자체를 재사용할 수가 있고, 분해를 해서 모듈이나 또 분해를 한 번 더 하면 셀이 되는 거죠. 모듈과 셀 자체를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팩 단위에서는 ESS, 산업용 발전용 ESS로 재사용을 하게 되고, 비로소 이제 셀까지 분해를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전자제품 쪽으로 휴대용 뭐 에너지 저장 장치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25년, 26년부터는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IT 전자기기 만든 업체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성장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좀 중요한 질문 드려보면, 많이 오른 이제 2차 전지, 과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앞으로 또 더 주목해야 될 기업은 어디일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저희 방향성, 성장성은 의심할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중국을 확실히 배제하는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한국의 배터리 밸류체인은 수혜를 받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과열인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이런 밸류체인의 확장 관련해서 오히려 수혜가 확장되는 여러 기업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준비를 한 거는 기존에 본업이 있는데 2차전지 비즈니스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어떤 쪽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 이러한 기업들은 밸류에이션까지 싼데 2차 전지를 했을 때 성장성까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지금 40만 원 선까지 온 가장 큰 이유는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올라갔기 때문이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밸류체인을 핵심적으로 잘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고, 고려아연도 뭐 그럴 수 있는 기업이고요. 쭉 SKC 기존에 화학 비즈니스, 이제 반도체 소재 이런 쪽이 있지만은 동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또 부분이고, 향후에 실리콘 응급제까지 갈 거고요. 대부분 이제 화학이나 철강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성장하지 못했던 본업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장할 수 있는 2차 전지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앞서 L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OCI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많은 또 논란이 있는 게 주도 섹터에 대해서 2차 전지냐 반도체냐, 2차 전지를 팔고 반도체로 가야 되는 타이밍이냐, 혹은 2차 전지가 조정받으면 더 살 기회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2차 전지의 비중도 가져가고 반도체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거고, 그러면은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반도체를 잘하는데 2차 전지로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 뭐냐,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같은 업체는 반도체를 하고 있으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양산을 시작한 거거든요. 한솔케미칼은 3월부터 실리콘 응급제를 양산을 시작을 했고, 동진세미캠은 4월부터 노스볼트 쪽으로 들어가는 스웨덴 공장의 양산을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CNG 도전제 양산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저평가받은 게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같이 하는 업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배터리 산업처럼 치킨 게임이라든가 공급가에 경쟁자 진입 이런 걸로 인해서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을 어디까지 배제할 수 있느냐. 과거 태양광하고 비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디스플레이 산업과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반도체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배터리 2차 전지 쪽은 우리나라가 완성품인 셀뿐만 아니라 소부장까지 다 장악을 한 비즈니스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소재도 가장 잘 만들고 장비도 가장 잘 만들고, 소재와 장비를 같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향후의 차세대 기술 트렌드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된 거죠. 근데 일본은 이게 또 최근에 일본 전기차 업체들이 전환이 늦다 보니까 기술 격차는 벌어졌고, 중국이 빠르게 따라왔지만은 배제하는 상황이고, 수요가 많이 올라가는 쪽은 미국이 되는데 미국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앞서 이제 배터리 OEM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할 거고, 유럽이나 미국 내에서도 스타트업들 자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생겨날 텐데, 이들 업체라 기술 격차는 상당 기간은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시장에서의 한국 업체들이 차지하는 파이 자체는 여전히 크다. 이거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누군가는 한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도 이제 2차 전지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차장님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먼 훗날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연간 자동차가 지금 앞으로 이제 9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가 팔린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그게 다 100% 2035년 되면 전기차만 판매가 되면 결국은 9천만 대든 1억 대든 전기차만 판매되는 시장은 올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업체들 점유율이 몇 %냐, 40%까지 갈 거냐, 아니면 20% 정도만 할 거냐, 이거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때 가서도 이 산업이 성장 산업일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디스플레이, 반도체, 결국은 성장할 때는 높은 멀티플을 받습니다. 20배도 받고 30배도 받는데요. 결국 2030년, 2035년이 돼서 다 전기차가 되는 시대가 되면 이거는 예전처럼 성장 산업은 아닐 거거든요. 지금의 마치 스마트폰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멀티플은 일반 제조업 업체 비준의 멀티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1억 대 9천만 대에서 거기에 셀을 몇 프로 정도 점유율을 하고
하고 그게 마진이 10% 영업이익을 내고 그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할 때 멀티플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거는 앞서 말씀 2035년의 얘기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성장성 계속 좋아질 거고 산업이 확장되다 보면 저희 이제 압축 핵심 기업들도 있지만은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면은 여러 저희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나타날 거고 기존에 이 업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2차 전지를 해야겠다라고 비로소 뛰어드는 시점이 오는 거고 제가 요즘에는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도 좀 미팅을 해보면은 그런 업체들도 뭐 건설회사도 될 거고 일반 소재 업체도 될 거고 이런 업체들이 2차 전지 비즈니스를 실제로 본업에서 하려고 하는 업체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 또 상장이 될 거고 주식 관점에서는 특정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이 밸류체인 확장에 대해서 주목하면 수익률 측면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뭐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